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2024년도 10월 12일 날 시행됐던 이제 7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학생들이 난이도를 물어보는데,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난이도를 뭐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매번 시험 때마다 들쑥날쑥해가지고 어떤 시험은 평이하게 나왔다가 어떤 시험은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왔다가, 더군다나 올해 2023년도 시험은 뭐 9급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동안에 어떤 7급, 9급보다도 더 어려웠던 이제 그런 출제가 있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편된 이후에 네 번째 시험인데, 그 네 번째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문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름대로 평준화됐어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한테 예측 가능한 이제 그런 시험 준비가 가능한 이제 그런 문제로 조금 세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출제에 있어서는 9급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조금 타당한 그런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세목별로는 국세기본법 이제 9문제씩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8문제, 9문제, 10문제 요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세기본법은 9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3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법인세법 5문제, 소득세법, 부가세법 각각 이제 4문제씩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제 빈도 자체를 보면은 국세기본법에서 9문제, 국세징수법에서는 이 25문제로 늘어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라 그랬지. 아무래도 세무 공모이다 그러면 국세징수라는 것을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말이 되느냐. 9급도 2문제 나오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2문제, 3문제씩 이렇게 나와서 올해도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이 있어서 법인세법은 5문제, 소득세 4문제, 부가세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뭐 작년 기준으로 대충 기억나기를 국세징수법이 작년에 2문제 나왔고 법인세법이 6문제 나왔는데 요것만 차이가 있고 작년하고 출제 분포는 똑같아요. 요거 빼고는. 그리고 상증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는 뭐 9급이든 7급이든 지금 10몇 년째 안 나오고 있고, 상증세 같은 경우는 9급은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빈도 있게 나오는데 7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6년째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25문제로 개편된 이후에 지금 출제되는 경향 자체가 나름대로 정규적인 분포를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도의 출제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려움, 난도 같은 경우는 이제 7급에서의 난이도가 원래 과거에는 20문제 9급과 똑같이 나왔을 때는 판례 문제도 꽤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계산 문제도 한 2-3문제가 섞여 있어가지고 9급과 조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9급이 더 어려워지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학생들한테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게 11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사지선다형이었고 2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박스 문제였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25문제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뭐 어렵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7급이니까 그 정도 난이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수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4문제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 4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난이도의 상수준이 아니라 조금 지엽적인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공부하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수준이다라고 한 것이지, 어쨌든 뭐 굉장히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증폭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제 개인적 기준의 판단으로서 상수준 문제는 4문제, 그리고 중수준 문제는 16문제, 그리고 나머지 하수준의 문제가 5문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을 했는데, 그 상중하는 어쨌건 뭐 보편적 학생들의 수준에 의해서 제가 판단한 거고, 제 개인적 욕심으로 제가 가르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 뭐 한 80%를 하라고 말하고 싶어. 잘난 척하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다 문제의 포인트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포인트를 잘 찝어가지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더라면 어쨌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섞여 있었다 할지라도 정답을 맞추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방식의 패턴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옳은 것을 골라라는 것이 좀 많았던 것 외에는 나머지는 뭐 보편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난이도가 그래도 7급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기출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1번 문제. 자, 국세기본법상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그 언어들을 쓰면서 설명을 할게요.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또는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해야 된다. 60일 이내 뭔가의 청구를 제기하는 규정은 우리가 배운 바로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60일이 아니라 전부 다 90일. 이의신청이든 심사청구든 심판청구든 감사원 심사청구도 90일은 아니지만 3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세청 소속으로 조세심판을 두고 국세청 소속으로. 자, 이런 설명 기억나요? 예전에는 제가 세무사 준비할 때는 그때는 국세심판소였어. 그래서 심판청구 자체가 국세심판소라는 데서 국세원 담당을 했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심판청구 절차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다가 나 바빠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기획지정부 산하에 있던 국세심판소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같이 담당하면서 이제 기획지정부는 국세 소속,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소속인데 이제 기획지정부 산하에 있던 국세심판소가 지방세까지 함께 포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기관이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 되어서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둘 다 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소속이 아니야. 국세청과 별도의 중립적 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그 심판기구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아니라 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세심판관 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조세심판관 회의는 조세심판원장이 주심 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 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우선하는데 통상적으로 3명이라고 했죠. 사실 실무적으로는 지금 4명 들어가. 한 3, 4년 전까지 제가 심판청구 계속할 때는 그때는 3명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예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심판 청구, 조세심판관 배정 통지가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오는데 그때 아예 서식 란이 3개였어. 그런데 지금은 3명이 좀 부족하고 업무 자체를 좀 분산시킨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90% 이상 4명이 배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건 법 규정에 의해서 주심 1명, 배석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험상 그냥 3명이 구성된다고 봐야 돼. 그럼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3분지 과반수의 출석이라 그러면 1명 반이 들어와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1명 반이 과반수 출석이어서 2명이 왔는데 2명이 왔는데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게 말이 돼요? 2명 중에 3분지 2 이상이라 그러면 만장일치잖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3명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회의가 시작하는 요건은 3분지 2 이상의 출석. 3명 중에 1명 혼자서 회의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2명 이상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2명 이상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는 여기서는 과반수를 잡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3명 다 출석하지 않고 2명만 출석해도 개의가 되는데 2명 중 과반수 이상은 1명만 좋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판관 1명만 잘 구워 삼기고 1명은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석하지 않게 하면 그러면 1명만 좋다 그러면 통과되는 게 조세 심판관 회의야. 조금 비합리적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얘기처럼 얘는 3분지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요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지문도 틀린 거, 요 지문도 틀린 거, 요것도 틀린 거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지. 요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억울한 사람은 그냥 억울하다라고 막 던져. 억울하다고 막 던지는데 어떤 처분에 있어가지고 억울하다라고 던졌는데 그 억울한 내용이 법인세도 억울하고 부가가세도 억울해요 해가지고서는 2개의 불법 청구를 했어. 근데 법인세나 부가가세나 어쨌건 법인이 물건을 매출했으면 그 매출한 것에 대한 소득이 법인세고 매출한 것에 대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세이기 때문에 이 매출한 걸 외과세해요 라면서 법인세 처분받는 거, 부가가세 처분받는 거 각각 심판 청구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쟁점 아니냐 해가지고 2개의 청구권을 병합할 수도 있어. 심판관이. 그래서 2개의 청구가 들어왔지만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 배정할 때 야 이거나 쟁점이 같은 거니까 심판관 회의 2개 구성하지 말고 니네가 이거 병합해가지고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세요 라고 배정하고
또 어떤 것들은 한 명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청구를 했어. 근데 그 억울한 포인트는 이것이 수입 시기와 수입되는 금액과 또 행정청에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 처분하는 절차상 위법도 막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이 사람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입 가격 산정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것은 이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세무조사라든지 처분 절차에 대한 위법성, 이것은 세 개를 별도로 판단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불복 청구권이지만 심판 청구, 조세 심판관의 세 개를 구성해가지고 각각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설명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또는 하나로 청구가 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해서 심판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 나머지들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명확하죠? 자, 그렇게 보시고 법인세 법령상 내국 법인의 각사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뭐 출제위원이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일단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 몇 개 안 되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 자, 1번.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상여금이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금액을 초과했대요. 상여 한도 초과죠. 상여금 한도 초과. 그런데 이 상여 한도 초과, 퇴직금 한도 초과는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임원들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해서 임원들에 대한 상여 퇴직금만 한도 초과에 송금을 산입하는 거지,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일반적으로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직원의 퇴직금 상여 한도 초과액은 이에 대해서는 줄 이유가 있어 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상여를 받아간 것이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또는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단서가 없이 일반적인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든지 급여 한도를 초과했다 할지라도 법인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임원과는 달리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제 그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직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 우리 뭐 모의고사로도 문제집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그런 내용이고, 자, 나머지를 맞는 질문들은 그냥 편안하게 볼게요. 자, 이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는 비용 처리, 송금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인세 낸 세후 잉여금을 자본에서 가져가는 거라서 얘는 손금 인정이 안 되는 상여고요. 그래서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한 상여도 마찬가지로, 급여도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출자의 대가로 봐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자, 3번.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손금이지 안 되겠지만, 그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얘를 제외하면 얘는 손금으로 인정이 돼야 되겠죠. 사회이사도 어쨌건 해당 법인의 급여를 받아가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자들이니까. 자,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동일한 직위에 있는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했다면 얘들은 특수관계로 인한 해당 법인의 자금 유출액이지 입금 창출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 질문은 맞는 것들이고, 이제 이 질문들이 이제 1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다. 자, 3번. 자, 이 질문 같은 것들도 어쨌건 우리 시험지 첨면에 있는 5문제를 풀고 나서는 어쨌건 뭐 굉장히 문제가 참 심플하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국세부가 원칙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세법 적용 원칙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둘 다 물어봤기 때문에 종류 구분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고,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이거 기업회계 존중 규정인데 내가 뭐라 그랬어? 기업회계 존중 규정이라 그랬어? 기업회계 땜빵 규정이라 그랬어? 땜빵 규정이라 그랬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거 우리 오답노트 엄청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그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회계 존중 규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간단한 포인트를 짚었던 거 바로 1번에 틀리게 나왔던 거고요. 나머지는 얘는 소호과세 금지. 그리고 얘는 실질과세 원칙,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그리고 얘는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세법 해석 기준 원칙이죠. 전부 다 맞기에 규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런 문제도 바로바로 풀어야지. 그래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정지 사유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고지독촉 압류, 교부 청구. 그죠? 그래서 압류를 하고 나서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기간은 어쨌건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징수권 불행사 기간의 연속이라는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가가치세 법령상 일반 과세자의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시험장 가면은 당황스럽고 100문제 5과목을 다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지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배웠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가정한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해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과 포인트가 딱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또 실제 시험 보면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시간상 다른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2번 질문 보면, 자, 2번 질문 보면, 건축물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상의 건축물은 이것에 대한 철거 비용도 이 건축물에 대한 매입 비용도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 재화 관련 매입세액으로 당연히 불공제되는 건데 얘를 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의 포인트를 지문을 읽어가면서 토지가 나오면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 불공제다라는 것을 체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금방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요거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상이 적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을 확인됐다면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의지의 매입세 공제받았는데 그 이후에 의지의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의지의 매입세 공제 재계산에 대한 규정이고 얘는 농심 삼양이라 그랬지. 이러한 면세 농산물 등을 반드시 사업자들한테 매입하지 말고 농어민들한테 직접 매입하면 농어민들 살림이 좀 좋아질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지의 매입세 공제받으려면 의지의 매입세 공제 신고서뿐만 아니라 그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했다라는 면세니까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면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큰 회사들이 농심 삼양 같은 데서 고구마깡 감자깡 만들 때 농민들한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삼양 농심 빙그레 너네들 농민들한테 좀 사줘. 그래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을 때는 증빙서류 없어도 되니까 좀 많이 사라고 하는 거죠. 증빙서류 없어도 된다는 말을 그냥 직관적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참 알아듣기 쉬울 텐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을 제출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 관련 첨부 서류는 없어도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틀린 것은 2번에 있었던 면세 재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겠다.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 문제처럼 보이지만 국기법 문제예요. 국기법 문제.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의 문제다. 자, 지금 주한국은 2023년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자, 1기 과세기간이니까 얘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자, 주한국은 2023년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23년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네. 신고납부 세목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에 의해서 확정됐어. 이제 과세관청에 의해서 확정이 될 거야.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관할 세무상은 과세표준과세액을 2023년도 10월 4일 결정해서 같은 날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되어 있는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며 얘는 10월 6일 날 도달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다 써볼까? 요게 6월 30일이면 요 6월 30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7월 2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10월 4일 날 이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10월 4일이 정부가 결정한 때가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때고,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10월 6일 날 도달했고 이에 따른 납기는 10월 31일이래요. 그러면 10월 6일은 납세 의무는 법에 따라서 정부가 결정한 때 확정되지만 이 납세 의무 확정의 대외적 효력은 납부고지서가 도달된 때지. 그래서 이 도달될 때 6일, 이것도 확정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납세 의무 성립일은 6월 30일. 납세 의무 확정일은 납세자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10월 4일 또는 10월 6일. 뭐 이게 중복돼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보통 법문에 결정하는 때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하는 때가 주어진다면 요게 확정일이고, 그게 주어지지 않고 그냥 도달한 때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날이 확정일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나오진 않아. 둘 다 나왔는데 그것을 문제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 의무가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종부세, 인지세 빼고는 뭐야? 걔들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 그래서 7월 25일의 다음 날인 7월 26일이 요게 제척기간 기산이 될 것이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야? 신고납부 세목 신고한 것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데 나머지는 싹 다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죠.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은 10월 30일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날은 11월 1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인 거야. 얘가 제척기간 기산일, 얘가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6월 30일에 성립한다? 맞는 지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7월 25일에 확정된다? 이 보자마자 이거 틀렸네요. 틀렸네. 얘는 7월 25일 날 신고를 해야 확정되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7월 23일 날 신고했으면 또 그날 확정되는 거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요날 또는 요날이 확정일이 되는 거다. 자,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7월 26일. 그죠? 과세표준 신고기간 다음 날 7월 26일이 제척기간 기산일. 징수권은 2023년도 11월 1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징수권 행사 가능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죠. 부가권 행사 가능일이 제척기간 기산일이고, 그러면 소멸시효 기산일은 11월 1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죠. 2번이 틀린 부가가세 문제처럼 보이지만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꽤 잘 만든 그러한 사례형 문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게 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문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맞았으면 그것을 보상해주라는 법에 따라가지고 연금을 받았는데 이걸 과세해? 이거는 딱 읽어보자마자 비과세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비과세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은 2002년도 1월 1일 이전까지는 연금 불이백에 대해서 공제도 해주지 않았고 연금소득이라는 소득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연금소득이라는 소득 원천이 추가가 된 신설된 연도가 2002년도야. 그래서 2002년도 1월 1일 이후 불입된 연금부터 연금 공제가 됐기 때문에 2002년도 1월 1일 이후 불입분에 대한 연금 수령액만 과세가 되는 거고, 2002년도 1월 1일 이전 불입액에 대한 연금 수령액 또는 연금 외수령액은 이제 과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그 이후에 납입되거나 근로를 제공해서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 자, 세 번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총수익금액이 총급여액, 총연금액이고, 여기서 입증된 필요형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입증된 필요형비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법정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테이블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근로소득공제는 연 2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되고 연금소득공제는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한도 규정도 잘 기억해둬야 되고, 4번은 기억나요?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있다 그러면 공적연금은 어쨌건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줄 날 되면 그때 안 주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준다. 따라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받기로 한 날 결국은 받게 된다.
얘네들은 못 받는 일이 없다. 따라서 걔들은 지급받기로 한 날 수입시기로 해가지고 과세가 되는 거고, 그런데 사적연금이라든지 기타 연금들은 걔들은 연금 운영 주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니까? 걔네들은 받아야 받은 거야. 그래서 사적연금이라든지 기타 연금은 지급받은 날 또는 연금 수령일이야. 하지만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 되면 설사 그날 못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받기 때문에 얘들은 연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이렇게 안 쓰죠. 지급 받기로 한 날, 요 날이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구분 맥락 잘 챙겨가지고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 정답은 4번. 내가 객관식 문제 풀 때마다 했던 말들 기억나요? 실제 시험에서 세법 문제는 무조건 짧은 지문부터 풀어라. 짧은 지문이 답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 하지만 제일 짧은 지문부터 풀었는데 이게 답이면 이것만 읽고 나머지 안 읽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푸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설사 긴 지문이 답이 된다 할지라도 짧은 지문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고 나면 이 복잡하고 긴 지문을 이제 요 놈이 혐의자다라는 생각으로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제일 긴 지문이 답이라 할지라도 그게 훨씬 더 확실하게 빨리 푸는 방법이 되니까 실제 시험장 가면 항상 짧은 지문부터 푸는 것이 법류의 시험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자, 8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해설 자료 올려놨는데 해설 자료에는 옆에 이제 상중하라고 좀 써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이라고 써놓은 나름대로 좀 지엽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영 못 풀 것이냐 한번 풀어보세요. 원천징수 의무, 이번 시험의 또 특징이 뭐냐면 출제자가 이게 성의가 없는 건지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법 문제에 있어서의 성격을 좀 자기가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틀리게 만드는 지문을 대단히 희한하게 틀리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다를 아니다로,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로, 과세된다를 과세되지 아니한다로, 비과세인데 과세된다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거의 80% 이상이었어.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지급자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된 소득을 지급할 때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한 말 기억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게 비과세인지 면제인지 알고 준다고. 그러니까는 비과세 면제 소득이다 그러면 원천징수 안 하겠지. 그죠? 그런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회한다?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틀렸고, 원천징수 하회한 소득으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나중에 종합소득이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회한다. 자, 이건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것은 과세의 선행과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소득자가 소득을 얻었으면 어차피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거예요. 그런데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소득 지급 시점에 미리 조기징수, 확실한 징수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 소득자의 소득의 귀속은 그 연도였는데 소득 지급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귀속된 소득에 대한 지급을 못한 거야. 근데 지급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귀속 시기가 도랬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5월 달에 자기 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가지고서 미안해 그러면서 소득 지급자가 나중에 준 거지. 그럼 설사 그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 신고를 과세표준 신고를 했는데 뭐하러 그거를 또 원천징수를 또 해. 이미 과세가 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면 얘는 이미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한 소득에 대한 후속적 중복과세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규정인데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의 형식이었고요. 자,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데 이거 내가 마이클 잭슨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데, 응?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데,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만들어진 규정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이 있었고, 한국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했어. 공연을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어갔겠어요, 공연비로. 근데 여기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고, 이 마이클 잭슨의 소속사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연예기획회사가 얘들한테 이제 소득을 지급한다고요. 이 연예기획회사가 이 소속사한테 이 마이클 잭슨의 공연 소득을 지급하는데 이 소속사는 외국 법인으로서 조세조약에 따라서 이러한 용역 제공 법인들은 그 나라에서 용역 제공하고 소득받으면은 이에 대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걸로 조세조약에 의해서 성립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인이 아닌 외국 비거주자는 얘는 법인이고 비거주자. 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용역 제공하면 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는 과세가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는 마이클 잭슨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비거주자의 자격으로 와가지고 돈 벌겠어? 법인 설립해가지고 법인으로 와서 돈 벌어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를 제공받겠어. 비과세를 제공받겠죠? 이렇게 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거주자가 혼자 와서 몸빵하고 간 건데 배후에 연예기획사 법인을 끼고 오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이 적용돼가지고 과세를 못하는 거지. 과세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원천을 가지고 이 비거주자가 벌어간 것을 나중에 비거주자에게 추적해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 연예소속사 법인한테 야 미안한데 너희들은 역시 법인이니까 우리가 너네들한테 주는 돈은 과세가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너네한테 준 돈을 가지고 니네가 나중에 요 마이클 잭슨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이 비거주자한테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미 미국 간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되는 거라서 용이하지가 않더라. 따라서 너희들의 소득은 과세가 안 되지만 너희들한테 준 돈을 니네가 나중에 마이클 잭슨한테 줄 때 그때 지급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큼은 우리나라의 내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거다. 따라서 이 연예소속사한테 100억 주고 100억 중에서 마이클 잭슨한테 60억 주는 거라 그러면 그 60억의 20%인 12억만큼을 원천징수한 다음에 마이클 잭슨한테 줄 때는 60억 안 주고 48억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요 비거주 연예인 등에 대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특례가 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비거주 연예 법인이 비거주 연예인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했어야 될 금액을 아예 우리나라에서 지급할 때 우리나라 세무서에다가 20%만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 조세조약 적용되는 비과세 법인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이제 그러한 상당히 지엽적인 특례가 됩니다. 알겠죠? 어쨌건 원천징수 20% 해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 자, 그리고 4번, 요거 얘기했죠? 우리나라 용병 운동선수들. 우리나라의 뭐 농구나 야구 같은데 용병으로 오면은 어쨌건 우리나라에 뭐 최소한 3년 계약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주자야. 외국인 거주자. 그럼 외국인 거주자가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제공하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율은 원래 3%가 적용돼야 된다, 원래 3%가 적용돼야 돼. 그런데 이 용병 계약을 3년 이하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3년 끝나고 나면 얘네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간단 말이야. 근데 3년째 되는 해도 뭐 수십억 벌었을 텐데 3년째 받은 그 연봉에 대해서 원천징수 3% 당하고 그러나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면 얘는 분명히 최고세율 적용될 텐데 연봉 계약 끝나는 마지막 3년 차 때 연봉 받고 나가지고서 지네 나라로 가가지고 5월 달에 우리나라에 종합소득 신고하러 오겠어? 안 오겠지. 안 오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3% 예납적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최고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3% 원천징수하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기간 3년 이하의 이러한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받아가는 그러한 소득은 그냥 얘를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그냥 의제를 해버려가지고 원천징수율을 통상적 원천징수율 3%가 아닌 20% 비거주자의 인적 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해서 20%로 원천징수한다라는 규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원천징수의 예외 특례 규정이 된다. 꽤 지엽적인 상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지문, 나머지는 그러한 이유로 틀린 지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자는 옳은 것이 옳은 것. 납세자는 세무조사. 항상 괄호 열고 범칙사건 조사는 포함한다 그랬지. 이 괄호 열고 범칙사건 조사가 제외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야 무조건.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를 없다로 바꿔가지고 틀리겠던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조력을 받을 권리 있죠.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이 확정되는 세목, 이게 뭐야?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해서는 뭐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있다는데 없다고 한 거예요. 세무조사는 그냥 미운 놈 아무나 막 하면 돼, 안 돼? 표적 조사하면 돼, 안 돼? 정치적 목적의 조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국세기원법은 납세자의 권리 파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를 규정해놨어. 여러분들은 정기 선정 사유 3가지, 수시 선정 사유 5가지만 기억나겠지만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상속세 무조건 세무서 나온다 그랬죠. 그 상속세 증여세라는 정부 부과 세목은 정기 선정 사유, 수시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걔들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어떠한 요건 없이도 그 세목에 대한 구조만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사 대상자 선정에 숨어있는 세 번째 사유라고 그랬죠. 이게 그 내용인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자, 부분조사는 일단 세무조사 원칙은 통합조사 원칙이야. 전 세목 다 조사해야 돼. 그런데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 세목 조사가 있어. 걔는 그 세목만 조사하는 거야. 그런데 또 예외로서 부분조사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 세목의 어떤 기간의 일부분에 대한 거래만 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합조사랑 특정 세목조사는 다른 사유가 없다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는 제소가 안 돼요. 하지만 이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같은 조사기간에 대한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그 부분조사 범위 외의 부분은 가능했던 거지. 그런데 그것도 2회를 초과하여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회를 초과하여 할 수는 없다. 2회를 초과하여 할 수는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2022년도 구급시험에 나왔다? 2022년도 구급시험. 그래서 요게 사유가 부분조사 사유가 6가지가 있어. 이 부분조사 사유가 6가지가 있어가지고 요 사유에 대해서는 부분조사 할 수 있고 그 부분조사를 한 부분 외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는 제소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 3, 4, 5, 6번 요 3, 4, 5, 6번의 사유는 2회를 재조사를 하더라도 2회를 초과해야 할 수는 없대. 그러니까 2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2번까지만 재조사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은 얘는 재조사의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거야. 자, 이때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1번은 뭐냐면 1번은 국세 환급금 지급을 위한 조사야. 환급조사. 납세자한테 유리한 조사. 얘는 뭐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야.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불법 청구했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봐 해가지고 납세자가 인용에 변형된 형태로서의 재조사 결정을 받아가지고 납세자 세금 줄여주기 위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야.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사는 부분조사를 할지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조사가 가능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 납세자 뒤집어 까가지고서는 과세하려는 납세자한테 불리한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되는 그런 조사야. 얘들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적은 횟수로 해야지 무제한적으로 3, 4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분조사 사유 중에서 얘는 무슨 사유야?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어가지고 걔 혐의가 있는지 뒤집어 까는 조사니까 납세자한테 불편한 조사잖아. 이게 횟수 제한 없어? 얘는 2회를 초과해서는 재조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22년도 구급시험에 그때도 다소 디테일하게 나왔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기존에도 정리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풀 수 있었어야 되겠죠. 기출문제 풀이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거 뭐 읽어보면 내가 이런 사유 일일이 다 검토하고 앞잡다 외우라 그랬어? 아니면 그렇지 하면서 그래야지 세무조사기간 20일 이내지만 이런 경우는 혐의 찾아냈으니까 조사기간, 연장기간에 제한이 없어야지 그랬어. 그런 내용이지. 읽어보면 20일 내에 빨리빨리 끝내고 20일이 딱 지나면 아이씨 다 잡았는데 놓쳐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 그랬지. 얘들은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얘들은 연장기간, 조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애다. 요게 맞는 지문. 알겠죠? 그러니까 납세자의 권리 파트는 외우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응당 그러려니 하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하라 그랬고요. 자, 10번.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보고서는 막 읽으면 알아?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어떤 부분에 어떤 지점에 있는 문제인가라는 걸 봐야 되겠지. 올인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역적이어서. 올인원 이후에 필단화부터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얘는 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소득은 만약에 그 주택 임대자가 만약에 1주택자야. 1주택자라면 얘는 원칙적으로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그 집 빌려줬다는 얘기는 나는 딴 집 가서 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거는 사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거주의 형태 문제 때문에 된 걸로 봐가지고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한 주택이고요. 또는 이것이 국외주택이래. 그렇다 그러면 얘들은 그 한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이 2주택 이상인 자들은 얘들의 주택임대소득은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얘들이 과세가 되더라도, 이거 뭐 전문제는 아니지만 얘들이 과세가 되더라도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 그러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봐가지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2천만 원 초과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소득이니까 타소득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 해야 되겠죠.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제야. 알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삼고 물어보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이 집이 하나냐 두 개냐 판단하는 요 1주택자라서 비과세가 적용되느냐 마느냐라는 판단에 있어서의 이 주택수 계산, 이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1주택이지 뭐. 근데 나도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집 하나 가지고 있어. 또는 나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임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한 게 아니라 다른 집을 내가 또 임대해가지고 재임대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럼 내 소유주택이 한 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 빌려다가 또 빌려주는 재임대 임대소득은 1주택자 임대소득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집이 하나 있거나 집이 없는데 형제들하고 집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내 지분이 30%니까 나는 0.3주택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판단할 때 그 1주택이라는 그 주택수 산정의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원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없었고 얘들은 필단화라든지 기출문제도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객관시세법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다가구 주택이야. 다가구 주택은 원룸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뭐 12개, 20개씩 그 집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12개, 20개, 12주택, 20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은 원래 1주택으로 보는 거야. 하나의 토지 필지에 하나의 건물 등기로 되어 있거든. 근데 굳이 이 소유자가 이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얘를 그냥 쪼개서 팔려고 얘들을 호수마다 구분 등기하잖아? 호수마다 구분 등기하면 개별적 양도와 취득이 가능한 하나의 별도 주택으로 봐가지고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데 계산하지 않는다. 또 똑같은 유형의 형식이네. 계산하는 건데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자, 이건 맨 마지막에 볼게요. 저기서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라는 것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말이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인데 이거 임대했을 때 이게 고가주택이어서 1주택에 임대지만 과세에 따라는 이 주택이 12억이 넘는가의 여부는 취득 당시로 계산한다? 그럼 내가 한 20년 전에 취득했을 때 8억이었는데 20년 전에 8억인 주택이 지금 얼마게? 20년 전에 8억이 지금 80억이 되는 데도 있어, 강남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막 50억, 60억 되는데 취득 당시에 20, 30년 전에 취득할 때 그때 8억이었기 때문에 고가주택 아니어서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집값이 계속 변동하는 건데. 따라서 당연히 그 임대를 행했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내가 1월부터 7월까지 임대하다가 8월 달에 팔아먹었어.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집 없잖아. 그러면 올해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그 전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명확하죠?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거. 이게 재임대하는 거지. 그럼 얘는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니지만 임대소득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소유 주택 아니지만 빌려서 또 빌려준 그 주택도 내 주택수에 포함시켜가지고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인 걸로 봐가지고 이 주택임대소득 과세해야 되겠지. 그런데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게 맞는 건데 요거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수 계산의 문제예요. 자,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수 계산의 문제는 첫 번째, 자, 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택을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공동소유하고 있어. 형의 지분이 60%, 동생의 지분이 4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형은 0.6주택, 동생은 0.4주택이야? 만약에 형과 동생이 요 공동소유 주택 외의 각각 자기의 다른 집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쨌건 둘 다 집 하나 공동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너네들 주택수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집은 3개인데 2주택자가 2명씩이나 나오는 거야. 4주택처럼. 그럼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개념에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첫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형의 주택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야. 2명 이상이야. 5대5가 되는 거죠. 50대 50. 그러면 둘 다 1.5주택씩인데 둘 다 2주택으로 보게 되면 4주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서로 간에 합의하래. 주택 소유자들끼리 합의해가지고 한 사람의 주택수로 정하게 되면 그 자의 주택으로 보겠대. 그래서 둘 다 50이 되었을 때, 야, 그냥 형이 세금 낼게. 그래서 형 소유주택으로 해서 형이 주택 낼게. 하면 그 합의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정해졌다면 그 자의 주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뭐 집 3개를 가지고 4주택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생깁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요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지분이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도 포함하는 그런 규정을 둔 거야. 이런 것들 하도 세법을 피해가지고 많이 투자해가지고서는 비과세로 적용하려고 자꾸 우회적인 수단을 쓰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이 소수 지분자인데 12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30% 초과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 집이 만약에 뭐 20억짜리야. 요 집이 만약에 20억짜리라 그러면 12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이지. 그 고가주택에 30%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소수 지분자지만 요것도 그자의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이때는 3개의 주택이지만 2주택, 2주택, 4주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는 그 주택 임대 소득이 얘가 연 6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주택 임대 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소수 지분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랄지라도 한 주택 수로 포함시켜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 임대 소득 600만 원은 전체 임대 소득에서 내가 분배받은 임대 소득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대 소득이 2천만 원만큼 나왔다 그러면 형이 262, 1200, 동생이 248, 800 받았겠지. 그러면 이 동생이 소수 지분자지만 얘가 받아간 임대 소득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지금 저 시험 문제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 문제를 풀 때는 뭘 알아야 돼? 상수준의 문제야. 어려워요. 저 문제를 풀 때는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전반적 틀을 알아야 되고 그 틀 안에서 1주택수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을 알아야 저 부분을 완전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질문 읽어보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서 소수 지분자지만 그 공동 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소수 지분자지만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다. 자, 상당히 어려운 상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 보면서 배워나가세요. 국세징수법령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세징수법에서 뭐 이런 말들 뭐 굉장히 많이 배웠어. 내가 아예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써줬을 거야. 다이어트법 봐봐. 관할세무상은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도 아유 파산했으니까 불쌍해서 멈추자 이래? 이게 대한 원문 규정이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이게 원문 규정이야.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관할세무상은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게 도지. 경우에도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집행해야 된다. 속행해야 된다. 그래서 납세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다행히 우리가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다면 이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선순위 권리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도록 속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도 이걸로 바꿔줬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자,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재산의 매각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를 관할세무상한테 제출함으로써 소유권 주장하면 그때는 관할세무상은 집행부정 조치에 의해 가지고 집행해야 돼? 아니면 제3자의 권리 주장이니까 집행 정지해야 돼? 집행 정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 관할세무상은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한테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수입물품만, 두 번째 고액상습 체납자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누구야?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이죠. 그런데 1년 이상 1억 원인 경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국세징수법에서 가장 많은 출제율을 가진 지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표현도 좀 어색하다 그랬지. 강제징수를 한다.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그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그죠? 한다인데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틀린 거지. 자, 다 배웠던 내용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정된 납세 의무의 변경의 효력입니다. 이미 당초 확정됐는데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에서 100을 120으로 만들면 이것은 100이었던 처분이 없어지고 120이라는 새로운 처분이 발생된 거냐? 흡수설. 아니면 100이라는 처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0이라는 증액된 부분만 별도의 처분으로서 생성된 거냐? 병존설. 병존설에 따른다 그랬고 이 병존설에 따른다라는 추가적인 추가 확정 금액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초 100만큼 신고 납부되어서 확정된 납세 의무에 20만큼 수정신고를 했다면 얘는 당초 100이라는 처분이 없어지고 120이라는 새로운 납세 의무가 생긴 거냐? 아니다. 얘는 당초 100만큼의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20만큼의 별도의 처분이 생성된 것이므로 집중.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에이씨. 미친다, 진짜.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고. 자,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뭐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청구. 그리고 무슨 뭐 얘는 뭐야?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청구고. 얘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기한 언제까지야? 걸리기 전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 그 얘는 뭐야? 기한 후 납부도 설명했죠. 기한 후 납부. 일단 기한까지 신고를 했는데 돈이 없어 납부를 못하더라도 과세관청한테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자진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가지고 납부하면 기한 후 납부하면 어쨌건 그 일수만큼의 이자만큼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한 후 납부제도다. 자, 틀린 거 1번. 자, 13번. 법인세 법령상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금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이슈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회로 반드시 이슈됐는데 귀속자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대표자가 책임지는 거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입금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이슈된 것이 분명한데 귀속자가 사업자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그러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소득의 과세소득을 구성했으니까. 세 번째,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웠죠. 여기서부터.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걸리기 전까지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횡령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횡령한 소득을 회수한 다음에 자수한 거지. 세무조정으로 입금을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처분은 원래는 사위출해야 되는데 그냥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한 걸로 봐가지고 사내 유보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의 틀린 포인트는 얘를 사위출로 하거나 대표자 상여로 하거나 이름 틀리다 그랬고, 두 번째, 이거와 똑같이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 사내 유보로 하는 건 맞지만 얘는 사위출로 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자수했으니까 사내 유보로 하는 혜택이야. 그런데 그 자수가 착한 자수야, 걸릴까봐 찔려한 자수야. 걸릴까봐 찔려한 자수야. 그때는 요 혜택 안 주고 원칙대로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겁니다. 이거 올인원에서 얘기 안 하고 얘도 필다나 이후에서 소득처분을 다 알게 된 이후에 추가하는 특례사항이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내용으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기출문제, 객관식 다 풀었던 문제야. 요게 틀린 질문. 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됐다면 귀속자 법인이잖아. 기타 사회출. 자, 법인세 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자, 우리 손익 귀속 시기에서 임대 손익은 장기와 단기로 나뉩니다. 장기는 임대 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 기간 1년 이상이 아니라 초과, 단기는 임대료 지급 기간 1년 이하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했죠. 그러면 얘는 뭐야? 세법상 발생주의가 원칙이 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원래 현금주의 또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인데 결산상 발생주의를 계상하면 특례로 인정해 주는 건데 얘는 아예 원칙의 발생주의야. 그래서 발생주의로 안 하면 오히려 세무 조정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라 가지고 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결산의 일을 계상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입금과 손금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뭐야? 건설업 포함 용역 매출이죠. 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산에 반영하든 안 반영하든 인도 기준 적용할 수 있는데 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손금을 살필 수 없다? 틀린 거죠. 결산 조정, 신고 조정 다 가능한 거예요. 1년 미만 단기 용역 매출, 중소기업. 자, 사채 할인 발행차금. 이것도 대단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차금 같은 경우는 세법이 유일하게 현재 가치를 인정하는, 원칙으로 인정하는 그런 규정이야. 그래서 이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 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그런데 또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리고 기억만 맞는 질문이 되겠다. 자,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취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죠.
하는데 안 한다 그러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지. 그죠? 틀렸고. 관할세무사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한 후 해당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대. 기한 연장해주고 뭐 납부고지 유예해줬는데 분납 요건이었는데 분납 안 했대. 또는 걔한테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발생했대. 또는 걔가 담보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담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대. 또는 걔한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더 이상 유예 연장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대.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된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다만 그 취소 사유 4가지 중에서 기분 좋은 일 생겨가지고서는 저 복권 당첨되거나 뭐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재연장, 재유예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은 불안하거나 말 안 들어가지고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걔들은 한 번 취소한 해당 국세에 대해서는 그 재연장 안 되는 그런 구분이 오히려 조금 더 깊숙한 그런 내용이었죠. 자, 3번. 납부기한 전 납부고지라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인데요. 얘는 뭐야?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나오면 이것이 납기 전 징수냐 아니냐 보라 그랬죠? 납부기한 전 납부고지니까 납기 전 징수네. 얘는 도달일과 단축된 기한 중 늦은 날을 기한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한 거예요. 도달한 날인데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말해가지고 틀린 거야, 이건.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과 단축된 기한 중 늦은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날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는 납부정가세에 안 붙고 압류매각 유예 시에도 압류매각 유예 시에는 압류매각이 유예됐다 할지라도 납부정가세는 정상적으로 붙고, 그죠? 그래서 얘는 그 납부고지 유예인데 또는 이러한 징수의 유예인데 납부정가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원조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몇 조 몇 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거나 법률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납부지연가세에 안 붙이는 거죠. 그죠? 자, 입금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읽어보세요. 다 배운 거야. 시간상 4번만 볼게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면 그 시가와 매입가의 차이는 뭐야? 입금이다. 한 100번은 봤을걸? 응? 그런데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거. 뭐 지문이 맨 마지막에 있어 그렇지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2월 입금. 얘는 자기주식 양도금액. 기업회계와는 달리 얘는 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 처분 손익 전부 다 입금 송금으로 보는 거고 얘는 뭐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자본 전입해서 무상주기 요구했대. 그냥 자본 전입했대. 이거 뭐야? 자본준비금이 아니라 이익준비금 재원으로 했으니까 의제배당이죠. 그래서 얘들은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이게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표현이지. 정답은 4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 양도는 비사업적 목적으로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열거된 재산을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양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실질주의에 따라서 현물 출자, 교환, 매도,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얘가 무상으로 이전됐다 그러면 얘는 판 놈한테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놈한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 이전이 됐다면 과세가 되는 거고 등기 이전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신탁에 불과하지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면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질문. 환지 보류지 충당 이것도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물 변제 교환이지만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1세대 1주택, 경장 목적의 농지의 교환 분합 이런 것들이 비과세죠. 비과세인데 과세한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양도소득세 이 정도로 쉽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한다고. 왜? 양도세 깊이 들어가면 내가 볼 때 출제자 데리고 와봐. 양도세 지금 안 와. 양포 세무사가 있다니까 양도세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 내가 볼 때 한 7, 80%야 지금. 그런데 출제자들이 이 양도소득세 지역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언제까지 적용되고 언제 취득한 것에 한정돼 적용되고 이런 단서들이 달려가지고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내? 못 내. 그러니까 양도세 안 내거나 내면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기본 규정 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 양도세도 한 문제 건질 수 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 미등기 양도.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70%의 최고세율, 그리고 비과세 감면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투표공제 10분지 1로 축소시키지 공제율을, 아니 장기보유투표공제 배제하고 그리고 필요금비 계산공제율 엄청 축소시키죠. 이제 그런 불이익들을 주는 것이 그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는 거다. 비과세 안 하는 거죠. 맞는 질문. 자, 부가가치세법. 일반 과세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정리 잘 하세요.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 받고 선발급하거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 안 받고 선발급했지만 7일 이내 대가를 받거나 7일 이내 대가 받거나 아니면은 7일이 지난 다음에 대가 받았다 할지라도 30일 이내거나 30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해당 과세 기간 이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러면은 언제를 대가 받은 날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선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가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질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자 봐봐. 이거 제일 긴 지문이 답이야. 제일 긴 지문이 답인데 짧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짧은 것부터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이것은 뭐야? 주요 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냥 재화 공급을 보는 거죠. 그럼 걔는 공급 시기가 언제야? 가공 완료된 때가 아니라 인도한 때잖아. 틀린 거고. 재화를 위탁 판매 수출하는 경우에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위탁 판매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싱가포르에다가 적송한 때가 아니라 언제야? 얘들은 걔네가 얼마에 팔기로 했어? 라면서 그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 아니죠. 얘는 외국 인도 수출이라든지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거기에서만 인도하는 때지 위탁 판매 수출은 우리가 판매해달라고 부탁한 애들이 공급가액을 확정시켰을 때, 그때가 공급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간주임대로는 뭐야? 간주임대로. 간주임대로는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죠. 그렇죠? 간주임대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없는 거니까. 틀렸잖아. 이 세 가지가 틀리니까 얘를 맞았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긴 지문부터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이 지문이 하자 없이 맞고 세 가지가 틀렸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 읽을 때도 긴가 민가 모르게 읽고 나가지고 또 읽게 된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긴 지문이 답이라 할지라도 짧은 지문부터 읽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시간 단축은 물론이거니와 정답률과 내가 지문 읽어나가는 확신적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자, 19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예정신고와 조기신고는, 조기환급신고는 그 예정신고기간,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매입 매출을 싹 다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신고할 때 그 내용 포함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다. 가 정답이 되는 거죠.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확정신고하면 된다. 자,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 어디까지냐?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권료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죠. 그랬을 때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권료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는 사실상 내가 걔한테 받아다가 내는 게 아니라 걔한테 징수당할 것을 징수 안 당하고 내 돈으로 내는 건데 이 대리납부의 끊임없는 표현이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표현을 끊임없이 쓰고 있어. 이게 대리납부의 표현이라고 그랬고 이 대리납부 의무를 지는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아니라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과세사업자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 용역을 공급받아 발생하는 대리납부 의무의 대리납부세액은 무조건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그리고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 의무에 발생하는 대리납부세액은 무조건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다. 그 구분했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니까 제외해. 대리납부 의무가 없어. 근데 그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은 얘네들은 대리납부 의무가 다시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표현으로 나와 있는 단서가 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맞는 지문인데 대리납부 의무를 간단간단 요약해서 정리해서 머릿속에 암기한 친구들은 절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내가 맨날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 욕하지만 해.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원조문 확인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매입세, 불공제, 과세사업자가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이런 정리는 원조문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지문에서 혼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 더럽게 표현했다라고 맨날 설명하잖아, 저거 보면서. 그게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3번, 국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의 대상으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행히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어가지고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권리 공급받으면 얘가 그 희한무리한 대리납부 의무를 져야 되는데, 다행히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그 용역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얘네들 에이전시들,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그리고 무슨 중개인, 대리인들을 선임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한 애들이니까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거지만 이제 대리납부라는 불편한 의무 부여하지 않고 얘네들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그걸 과세하자라는 거지. 이게 위탁매매인 등에 대한 특례죠. 따라서 얘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그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국외사업자가 아니라 그 위탁매매인 등이 얘네들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걸로 봐가지고 굳이 불편한 대리납부 의무 물리지 않고 위탁매매인들에게 납세의무를 물리는 거다. 실질과세 원칙의 중대한 예외예요. 위수탁 관계에서는 위탁자가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수탁자가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간편사업자 등록 특례죠. 국외사업자가 외국에서 앱 만드는 애가 우리나라에다가 앱을 팔으면 우리나라 앱 이용자들 이거 쓰면서 부가세 물어야 되는데 국외사업자가 이거 징수납부 안 한다고. 그래서 구글, 애플 같은 이러한 오픈마켓들 또는 국외사업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전자용역에 대해서 10%좀 걷어다가 내줘라고 국외사업자들의 국내 납세 의무 협력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야? 내 아들이야? 말이 안 되잖아. 얘들은 그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앱스는 여러분들이 앱 구입해서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구조상 말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틀린 지문. 정답은 복잡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야, 요것도 상문제. 요거는 국세징수법에서 꽤 지엽적인 부분으로 해당하는 거라서 사실상은 국세징수법 포인트가 아닌데 꽤 지엽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어쨌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 2, 3번은 좀 당연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시험에 한번 기출된 지문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했고,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당연한 거죠. 매수인이 1억 원으로 공매 개시하는 물건에 대해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 공매보증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1억 2천에 낙찰됐어. 그러면 1억 2천을 집어넣어 공매보증 1,000만 원 납부된 걸로 보고 1억 1,000만 원만 집어넣어. 1억 1,000만 원만 집어넣겠지. 그 얘기예요. 이미 선금으로 납부된 걸로 보는 거고.
두 번째,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걸로 본다. 체납자가 체납을 해가지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이것을 제3자들이 공매해가지고 내가 매수대금을 집어넣으면 체납자가 아닌 자가 집어넣은 거지만 그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것이니까 그 매수대금은 체납자가 납부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체납자한테 체납액을 징수한 걸로 보는 거고. 자,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은 이제 매각하게 되면 그 재산에 붙어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틀린 질문이야. 있어. 야, 이거는 세법 규정이 아닌데 내가 옛날에 공매, 경매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은행 다닐 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체납자의 재산이 있어요. 이 체납자의 재산이 있는데 이 체납자의 재산에 저당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가등기 담보권도 있고 여기에 또 유치권도 있어. 근데 이 저당권, 질권, 가등기 담보권은 이 재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한 애들이고 이 유치권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설 공사한 애들이 공사대금 받지 못해가지고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이 이제 공매에 나와가지고 이제 갑이라는 매수인이 이제 이 공매에 대해서 경매에 집어넣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이래. 시가가 10억이래.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여기다가 이제 뭐 10억만큼 집어넣고 이 건물에 대한 경매에 입찰하겠지만은 이 바보가 한 이상이야 이 큰 돈 들고서는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경매, 공매 투자한 사람이 물건 분석 안 하겠냐고. 당연히 아파트면 가가호호 찾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있는지 임차인이 안쓰럽긴 하지만 내가 경매 낙찰받으면 이제 집 비워줄 건지 이런 것들 다 찾아다니면서 물건 분석한다고요. 물건 분석하러 그 건물 갔더니 이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못 받았다고 빨간 페인트 칠해놓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이 유치권 행사 금액이 3억이야. 그러면 얘가 이 시가 10억짜리 건물을 낙찰받을 때 10억 원에 응찰하겠어? 아니면 10억 원에 사봤자 3억 원 물어줘야 되니까 7억 원에 응찰하겠어? 7억 원에 응찰해. 유치권 3억 원이 붙어있는 이 건물은 낙찰받아봤자 유치권자들이 자기들의 3억의 권리를 주장하느라고 나한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10억 주고 사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이 경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치권자들이 3억의 권리를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점유권을 주장하고 나면 이게 시가가 10억 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7억 원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으로 이렇게 낙찰받았다. 그러면 7억 원의 매수대금을 집어넣잖아? 그럼 7억 원의 매수대금은 이제 국세와 함께 저당권, 질권, 가등기 담보권자들이 권리에 따라 가지고 분배받고 모자란 금액은 날라간 다음에 다른 재산 찾으러 가겠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당권, 질권, 가등기 담보는 이것이 매각되어서 매각대금을 받으면 분배를 받든 못 받든 이 권리는 소멸되는 거야. 하지만 이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그 유치권 대상 채권 금액은 얘들은 얘가 변제하지 않으면 얘가 이거 인도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낙찰 가격이 유치권자의 유치권 채권 금액을 감안해가지고 낙찰 금액이 결정되게 돼 있어. 거래 구조상.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권리들은 어차피 매수대금 들어오게 되면 순위대로 나눠가진 다음에 없어지는 거고 유치권자의 점유권 같은 경우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금액까지 고려된 가액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면 걔한테 그 채권을 변제해야 유치권자들이 그 물건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유치권자들에 대한 유치권 담보된 채권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고 얘들은 매수대금으로 매수대금으로 받든 못 받든 분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 공매 재산의 매각으로 권리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꽤 세법과는 좀 동떨어진 약간 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가산세. 이거 뭐 떡상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야.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선고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국세를 감면할 때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걔도 같이 감면되게 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되지 말라고 별도의 규정 둔 거잖아.
해당 국세의 감면의 원인으로는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틀린 지문으로 책에 써주는 게 이 지문이죠. 그죠? 원규정은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인데 이렇게 지문 나올 거다라고 내가 지문을 이렇게 수정해 주잖아. 다유세법에다가.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건물 3개 남겼는데 갑자기 아빠 친구가 세 건물 중 하나는 내 거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또래 같은 소리 하시는 거야. 저희는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요. 니들이 뭘 하냐.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랬는데. 아니 저희는 아저씨 말 못 믿겠으니까 이거 소송 가시죠. 해서 건물 3개 중에 하나가 소송 간 중이야.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피상속인 상속 개시 속한다는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해야 되는데 재산 셋 중에 하나가 소송 중이니까 얘는 신고 못했겠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 친구가 역시 또라이였어. 이거 우리 아빠 재산이야.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거지. 그러면 그 신고는 소송 중이어서 포함시키지 못했던 재산에 대한 과소 신고 때문에 신고 불성실 납부지 않아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문다고 안 문다고. 물지 말라고 부득이한 사유였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 지문이 맞는 지문. 자, 요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은 이건 뭐야? 아무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6개월 이내 2년이 했다 할지라도 정정 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받아주지만 가산세 감면은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명 통지서를 받고 내가 신고를 속여서 했어. 덜 신고했어. 근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이상한데요? 이거 우리가 판단할 때는 100만큼 신고해야 되는데 왜 40밖에 신고 안 됐죠? 해명하세요. 라고 해명한 내용 바꾸서 아싸 걸렸다 이러면서 수정신고하면 걸려서 한 거지 자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산세 감면 안 해주는 것이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가 되겠죠. 법정기일 항상 특히 7급 문제, 박스 문제 나오면 셋 중 하나는 아니겠지 이런 친구들 많은데 셋 다 올 선지 정답인 경우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졌다 그랬어. 그래서 3개가 다 정답인 것도 항상 가정하여서 문제 풀어보세요. 법정기일은 신고 의무 없이 납부 의무만 있는 원천징수, 납세조합, 인지세 이런 것들은 애매하니까 확정일, 확정전 보존압류, 압류 등기 등록일, 나머지 신고 납부 세목 신고한 거, 신고일, 나머지 싹 다 발송일. 알겠죠? 그거만 알면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교환이라 그랬고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 엄청나게 틀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주고 뭘 받았다 그러면 금전으로 대가를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금전이 공급가액이 되겠지만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면 내가 중개 중에 받은 게 중요해. 중개 중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거다. 뭐 이상한 말을 써놨네요. 부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경우는 없다. 알겠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판매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이건 노래를 부른 거지. 얘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래 못 받은 금액이라 공제하고 싶었는데 공제하지 않는다. 근데 공제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얘도 틀린 거고. 이것도 계속 말한 거 아니에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무조건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포함되고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거지. 그죠? 장기할부 판매, 계속적 공급,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전부 다 뭐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죠. 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을 때마다를 공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밌는 문제예요. 국세기본법인지 소득세법인지 그런 말 안 나왔는데 봐봐.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 국세라고 말했기 때문에 열세 가지 국세가 다 들어가는 거야. 즉 국세 기본법의 입장을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그런데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법의 과세 대상이야. 소득세법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국기법상 연대납세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연대납세 의무집니까? 개별납세 의무집니까? 개별납세 의무 지는 거다.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 진다. 요게 틀린 거지. 그죠? 자, 요거는 청산인과 잔인상 분배받은 자 간에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고, 그리고 얘는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 규정이고, 그죠? 얘들은 한도 없고 상속으로 인한 승계는 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성실신고 확인서는 소득세도 법인세도 있는데 얘들은 어쨌건 만들어진 과세표지 신고서에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성실신고 확인 도장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신고 납부 기한을 한 달 더 주죠.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까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역 5월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얘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4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분납 기준이 얼마예요? 분납 기준이. 분납은 2천만 원, 분납은 1,000만 원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는데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뭐 분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 원 안 넘으면 1,000만 원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해서 분납할 건데 이게 2,000만 원도 초과한다 그러면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낼 수 있고, 그죠? (3번)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연합세액. 직전 시적 기준이죠. 근데 그게 5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세도 50만 원, 소득세도 50만 원, 중간연합 예정신고에 대한 소액 부징수 기준 금액 50만 원 된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질문이 된다. 이때는 중간연합세액 납부할 의무가 없죠. 맞는 거. 자, 법인세법상 성실신고가 의해서 제출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그냥 혼자서 한 하루 이틀 하는 성실신고 확인 절차보다 더 꼼꼼하게 해당 기업을 보는 절차가 공인회계사 서너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일주일, 2주일씩 시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외관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더 정확한 감사거든. 따라서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걔가 만약에 외관법에 따른 외부 감사를 받았다면 성실신고 확인서 굳이 제출할 필요 없다. 알겠죠? 그런데 제출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뭐 25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좀 허술한 문제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 문제에 대한 전지문을 거의 다 해설을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들어 한 지문 한 지문 얘기할 만큼 어쨌건 뭐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받아들이는 문제를 출제한 형식을 보자 그러면 뭐 굉장히 출제를 잘한 굉장히 좋은 문제로 노력 많이 해서 구성한 그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3월달 문제, 뭐 작년 지방직 문제 이런 것도 내가 진짜 개쌍욕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로 성의 있게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목적하는 시험에 목적 적합한 방향으로 취재한 것은 정말로 칭찬 존중받아야 마땅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난이도의 문제야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자들보다 1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전 좋은 시험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학생들한테 문자가 빗발치고 있는데 어쨌든 뭐 100점 맞았다는 친구들 정말 많고 뭐 92점, 96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그것이 성적으로 반영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도 제가 대충 문제 보고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회계학도 이번에 세법하고 좀 추세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의 변동성이야 뭐 여러분들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감당하는 거지만 어쨌건 이 불확실성 하에서 수험생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대로 단단하게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풀이를 열심히 해서 이제 문제풀이, 이 세법, 회계 등에 대한 내용의 숙련을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건 기본 탄탄하게 하고 기본 탄탄하게 한 거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시작하는 것들 잘 숙지해놓고 그리고 이러한 기본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완하고 여러분들 다시 점검하고 또 다시 이론 정리해서 또 문제 풀어보고 보완하고 점검하고 이것을 시험을 보는 날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 섹터에서 숙련이라는 것이 완성된 친구들은 아마 좋은 결과를 좀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시간도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투입과 노력도 부족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를 못 얻은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합격한 친구들의 합격은 그냥 너무나 능력 있고 운이 좋아 합격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회의 불합격을 전제로 하고 이제야 합격한 것인 만큼 오늘 시험에 떨어진 친구들도 쟤는 합격했는데 난 떨어졌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년에 합격했을 때도 내년에 떨어진 애들이 나를 보며 지금 내가 제일 보는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번에 좀 잘 못 봤다 할지라도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올해 잘 못 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보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내년 시험 잘 응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수고하셨고 합격한 친구들한테는 뭐 축하드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추후에 똑같은 합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고요. 우리 또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